예,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이제 결산 실전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실기를 해볼 건데, 결산할 때 순서는 여러분들 교재 431페이지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32페이지 가가지고 필수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그 회사가 주식회사 스미스죠. 회사 코드 3000번으로 들어가시고, 그 수동 결산 관련 자료가 나오죠. 결산을 할 때는 수동 결산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수동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12월 31일로 직접 여러분들이 전표 입력하는 거 그게 수동 결산이에요. 자, 그럼 일단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12월 31일을 이렇게 치시고 자, 1번 문제 단기에 계상한 영업부 차량 보험료에는 차기 선급분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대변에 차기본 보험료를 빼야 되겠죠. 차기본 보험료 100만 원을 빼고 차변에 선급비용 100만 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고 2번에 소모품을 취득하여 취득 시점에 소모품 비로 계상하였는데 12월 31일 현재 남아있는 소모품이 50만 원이다. 그럼 비용으로 소모품을 취득한 시점에 소모품비로 해서 비용으로 계상했다죠. 근데 결산일 날에 남아있는 소모품이 50만 원이니까 대변에 소모품비 50만 원을 이렇게 취소시키고 차변에 소모품 50만 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죠. 자, 3번에 이계약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부가세 대여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한다. 단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전자신고세액공제 만 원은 영업의 수익 중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하여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 부가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여금 잔액을 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합잔을 들어갈게요. 자, 합잔에 보시면은 여기 부가세 대여금 잔액이 3203,090 있고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잔액이 1,084만 원 있죠. 그럼 부가세 예수금은 내야 될 돈이니까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빼요. 그 다음에 부가세 대여금은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여기 차변에 있는 부가세 대여금을 대변으로 빼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1,084만 원이 있었죠. 그 다음에 부가세 대여금은 돌려받을 돈이니까 차변에 있는 부가세 대여금을 대변에 빼요. 대변에 3203090 미지급 세금 나와야 되겠죠. 대변에 미지급 세금인데 미지급 세금 부가세는 다음 달 25일 날 내니까 미지급 세금으로 잡아두시는데 그 금액이 7636910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만 원을 받았으니까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내겠죠. 내야 될 금액은 7626910이고 만 원 깎은 거 있죠. 전자신고세액공제 받은 거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계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정기의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한 중앙은행의 장기차입금 2천만 원에 대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상환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계약하였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옛날에 작년에 분계가 이렇게 돼 있었다죠. 장기차입금을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했었다죠. 전년도에. 근데 올해 와서 봤더니 이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만기를 더 연장했다죠. 다시 비유동 부채가 된 거죠. 유동성 장기 부채를 빼면서 다시 장기 차입금으로 바꿔야 돼요. 분계가. 이거는 비유동 부채고 얘는 유동 부채잖아요. 차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거래처 걸어줘야 되겠죠. 거래처가 중앙은행 금액 2천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 장기 차입금 중앙은행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수동 결산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네, 수동 결산 한 다음에 자동 결산을 해야 되는데, 자, 자동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메뉴 중에서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있죠?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해당하는 란에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분계가 생성되는 게 자동 결산인데, 일단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서 결산을 1월부터 12월로 하시니까 1월부터 12월 클릭하시고, 원래 처음에 이게 결산 자료 입력이 한 번도 안 들어간 처음 상태다. 네, 그러면은 아마 원가 설정 메뉴가 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현재 이 회사는 제조기업, 핵 1급이나 세무 2급은 제조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품 매출 원가를 써야 되고, 사용 여부에 열하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제품 매출 원가, 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원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도급이나 분양, 이런 거는 이제 저거고, 건설업일 때 쓰는 원가고, 그 다음에 뭐 보관 매출 원가, 뭐 거의 없는 일이고, 예, 운송 매출 원가, 운송업에서 쓰는 원가, 뭐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혹시 여기 안 돼 있으면 편집 버튼 누르고 여 체크하고 선택, 확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지금 결산자료 입력 메뉴가 나왔는데 요거는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에 있는 내용이 쭉 불러와져 있는 거고 해서 현재 결산분계 반영 전에 당기 순이익이 2억 1,149만 4,888원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결산에 반영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 자동결산 관련 자료 432페이지 1번 보시면 기말에 퇴직급여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아. 그러니까 생산직 사원이 있는데 퇴직금 추계액은 3천이고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1,0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해답 쪽인데 해답을 보셔야 돼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할 때 있잖아요. 그 방금 그 생산직 사원에 대한 그 퇴직급여 분계를 수동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차변의 퇴직급여 2천,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2천이죠. 그냥 퇴직금이 나갈 것 같은 금액이 3천인데 이미 1,000만 원어치만큼은 분계가 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2천만 원어치 분계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분계를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해도 돼요. 일반 전폐입력에 직접 넣어도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 결산자료 입력에 여기 퇴직급여 부분 있죠. 여기다가 2천만 원을 넣으면은 방금 수동 계산일 때 분계 있죠. 그게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거 넣을 때 있잖아요. 금액을 넣을 때 500번대, 즉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거는 이 제품 매출 원가 쪽에 넣으셔야 되고 500번대라고 돼 있죠. 500번대 여기다가 넣으셔야 되고 제조 원가가 아니다. 제조 원가가 아닐 때는 판관비 쪽은 여기 800번대죠. 이쪽에다가 금액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천만 원을 넣고 뭐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누르면은 여러분들 전표 추가 일단 누르지 마세요. 그러면은 일반 전표 입력에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은 퇴직급여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이게 자동 결산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자동 결산 관련 자료에 1번에 생산직 사원 넣고 그다음 사무직 사원. 사무직 사원은 분계하면 이렇게 되겠죠. 차변에 퇴직급여 3천,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3천, 추계액이 6천이니까 이미 설정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3천, 이미 3천만 원치 분계되어 있었던 거죠. 추가로 3천만 원치만 더 분계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판관비 쪽에 퇴직급여에다가 3천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감가상각 있죠. 감가상각 자산은 다음과 같다. 제시된 자산에 대하여만 감가상각하고 고정자산 감가상각 메뉴에 입력하여 산출된 당기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그 감가상각을 할 때 순서가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고정자산 등록. 자, 그러면은 건물 있죠. 건물은 여기에서 202번.
자, 여러분들 계속 볼게요. 강의가 잠깐 끊겨가지고, 네, 이어서 다시 할게요. 자,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있었는데, 본사 건물이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6,800, 그 다음에 정기말 상각누계액이 680만 원, 내역 연수가 몇 년이에요? 내역 연수가 20년. 넣었더니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340만 원이라고 자동 계산을 해주죠. 고정자산 등록을 여러분들이 하면은 그 내용을 입력했을 때 감가상각비 금액이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다음 경비 구분이 있는데 본사니까 800번대가 되겠죠. 그럼 이 계산된 감가상각비 금액을 어디에 반영시켜야 되냐면요. 차변에 분개할 때 분개를 이렇게 해도 돼요. 예, 수동계산으로 하셔가지고 수동계산으로 차변에 예,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340, 대변의 감가상각누계 340 이렇게 분개를 해도 되고 아니면 결산자료 입력에 감가상각비 여기다가 340 이렇게 넣어도 저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자, 근데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했죠. 예,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한 감가상각비는 상단에 감가상각을 누르면은 금액이 끌려와요. 그리고 결산 반영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감가상각비란에 이렇게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순서대로 하세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자, 그러면은 거기 기계장치도 계속 해볼게요. 자, 기계장치는 자산 계정 과목이 206번이고 코드는 102번. 그 다음에 자산명은 자동화 기계. 취득을 언제 했냐 봤더니 2017년 12월 11일. 상각 방법은 정률법이라고 되어 있죠. 예, 정률법.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2,400. 그 다음에 정기말 상각 누계액은 930만 원. 내역 연수는 8년. 예, 이렇게 넣으면은 감가상각비가 4601-100으로 반영되고 그 다음에 이게 기계장치 공장이니까 500번대로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그럼 감가상각비가 4601-100인데 뭐 마찬가지로 얘를 예, 수동으로 입력하면은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도 틀리질 않아요. 요거를 수동 결산으로 분개도.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결산자료 입력하셔가지고 감가상각 누르면은 끌려와 있죠. 예, 결산 반영 버튼을 누를게요. 그러면은 500번 되니까 제품 매출원가 쪽에 이렇게 4601-100 반영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은 매출 채권의 기말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적으로 설정한다. 대손에 대한 거는 자, 원래 합잔에 들어가 보시면 외상 매출금이 있고 바드럼이 있죠. 외상 매출금 6,994만 원에 1%. 근데 미리 설정된 게 15니까 15만 원이니까 요거 뺀 금액 설정하면 되고 바드럼은 1,740만 원. 여기 1%인데 설정된 금액이 89,000원이니까 그 금액 뺀 금액으로 해서 대손에 대한 분개를 하면 돼요. 그렇게 분개를 하면은 그런데 해답을 보시면은 이렇게 분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추가 설정액은 이렇게 설정하는 거 설명을 해놨죠 책에.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결산자료 입력해서 대손 삼각을 누르면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추가 설정액을 계산해놨죠. 54만 9,400원, 그 다음에 8만 5천원 이렇게 계산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선급금은 문제에서 대손 충당금 설정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번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울게요. 이렇게 하고 결산 반영 버튼을 누르면은 판관비에 대손 삼각란에 금액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결산 분계, 대손에 대한 결산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33페이지 상단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은 재고 자산의 실제 조사된 기말 재고액은 더한 것 같아. 이거는 이제 매출원가 그 자동 결산이에요. 매출원가 회계 처리에 대한 자동 결산인데 그 원재료가 300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별표된 부분 보시면은 회사는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하여 재고 수량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기 원재료 금액에는 선적지 인도 조건에 의해 구입하였으나 기말 현재 운송 중인 200만 원을 제외시켰다. 300만 원 내에 선적지 인도 조건에 의해 운송 중인 200을 제외시켰잖아요. 선적지면 무조건 누구 거예요? 구매자 거죠. 제가 앞에서 재고자산 할 때 성구, 도판 이렇게 외우라고 썼죠.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은 구매자의 재고자산이니까 이 회사께 맞는 거죠. 맞는 건데 뺐다죠. 그러면 실제 기말 재고는 얼마인 거예요? 500만 원인 거죠. 그래서 그 기말 재고가 실제가 500이에요. 그럼 여기 기말 원재료 500 넣으세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900. 여기 기말 제공품 900.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이 얼마예요? 1200. 이렇게 넣어요. 자, 이렇게 넣으면은 이 실제 기말 재고 금액 있죠? 실제 기말 재고 금액을 결산자료 입력에 넣으면은 그 매출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자,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기초의 재고자산이 200이 있었고 단기에 매입한 게 800원이었어요. 그럼 재고가 1000원어치가 있는데 기말 가서 봤더니 400이 남았더래요. 그럼 얼마어치가 팔린 거예요? 600원어치가 팔린 거죠.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그 결산일 날에 매출원가 구하는 매출원가 회계 처리가 일반적인 상품 있죠. 상품은 좀 쉬운데 상품에 대한 매출원가는 결산일 날에 기초 상품에서 단기 상품 매입한 금액을 더하고 거기서 기말 상품 재고를 빼면은 매출 원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기초 상품하고 단기 상품 매입한 금액은 이미 차변에 재고 자산을 분개해가지고 다 알고 있죠. 매출원가는 어떤 것만 알면 돼요? 기말 상품 재고액만 알면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어요. 상기업은 매출원가 회계 처리가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기말 재고 자산만 알면 매출원가 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자동 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에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는 지금 제조기업이라서 없는데 기말 상품 재고액을 넣으면은 이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돼요. 마찬가지로 제조기업 있죠. 제조기업의 매출원가 회계 처리도 기말 재고자산가액, 결산일 날에 실제 기말 재고 금액만 알면은 매출원가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실제 기말 재고, 무조건 재고는 실제 기말 재고여야 돼요. 장부상 재고가 아니에요. 장부상 재고는 실제 재고가 아니잖아요. 실재고를 구해서 실제 기말 재고 금액을 이렇게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이렇게 넣어주면은 매출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말에는 매출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는 결산자료 입력에 이렇게 실제 기말 재고 금액을 넣으면 된다라는 거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동결산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어려워요. 수동결산은 이렇게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원가에 대한 자동결산은 매출원가 회계 처리 있죠. 결국 마지막에 최종 종착지는 얘인데 얘로 가는 최종 회계 처리는 매출원가 회계 처리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하기에는 불가능이고 무조건 자동결산을 하셔야 되고 자동결산, 이 분계를 자동으로 해주는 거는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이 분계 몰라도 어떻게 하는지는 그냥 자동결산에다가 실제 기말 재고를 이렇게 입력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에 법인세 등으로 계상할 금액은 1650만 원이다. 법인세 회계 처리죠. 자, 그러면 법인세 1650만 원인데 그건 일단 최종 종착지는 이걸로 돼야 돼요. 여기 법인세 등이 얼마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1650만 원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 결산 분계가 반영된 후에 손익계산서거든요. 여기에 1650이 나와야 되는데 요거를 일단 수동결산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자, 법인세 비용 있잖아요. 선납세금에 대한 법인세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그 미납한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 비용이 있는데 선납세금이 얼마가 있다고 되어 있냐면요. 210만 원이 있어요. 협찬에 보시면 선납세금이 210만 원 있죠. 그러면 이 차변에 있는 선납세금을 이건 미리 납부한 법인세죠. 결산 분계를 통해서 얘를 단기 법인세 비용으로 빼야 되고 법인세 총액이 1650만 원이니까 아직 안 낸 법인세가 1440만 원 있죠.
그래서 선납세금에 대한 법인세 비용 하나, 그 다음에 아직까지 미납한 거, 내년도 3월 달에 법인세를 내야 되니까 1,440만 원 미지급한 거에 대한 법인세 비용. 분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그러면은 이 분계를 물론 그 일반 전폐입력에 직접 넣어도 되는데 자동 결산을 하면은 더 편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자동 결산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결산자 입력 가셔가지고 선납세금에 대한 법인세 비용 210만 원 여기 넣으시고 그다음 추가 계상액이 1,440만 원 이렇게 넣으면은 요 금액에 대한 자동 결산이 그러니까 자동 결산에 해당하는 이 금액을 넣으면은 이 금액이 일반 전폐입력에 12월 31일에 분계가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분계가 이런 식으로 210만 원 넣은 거는 여기 선납세금 결산 정리 분계를 통해서 법인세 비용 210만 원, 대변에 선납세금 210만 원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내년도 3월 달에 낼 법인세는 차변의 법인세 비용 1,440, 대변의 미지급 세금 1,440 자동으로 분계가 생성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법인세 비용에 대한 그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선납세금 금액이 결산자료입력에 자동으로 나와 있죠. 똑같은 금액을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나갈 법인세를 여기 추가 계상 액란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이 총 얼마라고 잡혀요? 1,65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면은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전표를 생성시켜 줄 거예요. 자, 그럼 자동 계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반드시 전표 추가를 눌러야지 결산 분계가 전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결산자료 입력하고 난 다음에 전표 추가를 안 누르면 시험에서는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럼 자동 결산까지 설명을 다 드렸는데 교재 431페이지를 다시 보세요. 431페이지 결산의 순서가 1단계 수동 결산했죠. 자, 그 다음 2단계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 결산 후 전표 추가 클릭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자동 결산인지 좀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럼 자동 결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그 5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방금 했던 거 5가지예요. 첫 번째 퇴직급여, 두 번째 감가상각, 세 번째 매출원가, 네 번째 대손충당, 다섯 번째 법인세 비용. 이 5가지만 자동 결산이고 그 외에는 다 수동 결산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결산 순서고 그다음 마지막 3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료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시오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순서대로 들어가야 돼요. 결산이 일단 자동 결산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재무제표를 확정을 해야 돼요. 이 결산 분계가 재무제표에 지금 프로그램상 재무제표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재무제표를 한 번씩 열어줘야지 이 내용들이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영시키는 순서는 원선이 이제 제조업과 명세서로 들어가셔가지고 제조업과 명세서를 한번 클릭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결산 분계가 반영된 재무제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가셔서 한번 클릭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반영한 결산 분계가 여기에 반영이 돼가지고 당기순이익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불러오시겠습니까? 하면 아니오를 누르세요. 다시 아니오가 맞아요. 죄송해요. 아니오가 맞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입력한 결산 분계가 반영된 당기순이익이 불러와져요. 얘를 누르면 예정께 불러와져요. 아니오를 눌러야 돼요. 단기 처분 예정일이 2021년 2월 16일, 정기 처분 확정일이 2020년 2월 16일이고 당기순이익이 불러와졌죠. 이렇게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불러와지는 거예요. 이런 순서는 여러분들이 회계 1급에서 배웠던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할 때 들어가는 순서가 원손이지였죠. 그랑 마찬가지 논리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해야 돼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제조업과 명세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연 상태에서 손익계산서를 먼저 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처분 내역을 입력해 볼게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랑 올해 거, 정기 이전까지 벌어들인 누계액이랑 해서 이때까지 잉여금이 쌓인 게 2억 3,764만 4,388원이 있어요. 요걸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내역을 알려주는 명세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예요. 그럼 어떻게 쓰냐 봤더니 이익준비금으로 100만 원, 그 다음에 현금 배당으로 1,000만 원. 근데 이게 보통주죠. 보통주에 1,000만 원 넣으시면 돼요. 우리가 주식은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는데 보통주에 대한 현금 배당이냐, 우선주에 대한 현금 배당이냐, 그걸 구분해서 넣는 거예요. 두 군데에다 넣어주면 되겠고, 주식 배당은 2,000만 원. 그것도 보통주라고 돼 있죠, 문제에서. 시험에서 이게 보통주냐, 우선주냐, 별도로 구분이 안 돼 있을 때는 이거 안 넣어도 되겠고, 문제에서 구분이 돼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을 다 했다라고 하면은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누르면 돼요. 그럼 어떤 분계가 생성이 되냐면요. 자, 일반 연표입력에서 우리가 자동 계산한 거는 이렇게 결차 결대로 해가지고 다 자동으로 반영이 됐죠. 퇴직급여 분계, 감가상각 분계, 대손상각, 법인세 비용 이렇게 다 자동으로 생성이 됐고 지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선배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분계는 손익대체 분계예요.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회사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있다. 수익이 있다. 수익이 10,000원이다. 제품 매출이다. 이건 수익이죠. 이 수익 분계는 원래 요거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면요. 번 돈은 이익잉여금이에요. 근데 손익계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손익계정 과목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수익계정은 어디로 빼야 되냐면요. 요거를 자, 요거를 제품 매출을 빼요. 제품 매출 10,000원을 빼서 얘를 어디로 보내냐면요. 일단 이익잉여금으로 보내야 돼요. 보내는데 보낼 때는 일단 손익이라고 하는 임시 계정을 썼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손익을 빼면서 이익잉여금인데 이게 차월로 2월 되는 거라고 해서 2월 이익잉여금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지워주면은 번 돈은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으로 가죠. 자, 그런 분계를 결산 분계, 마지막 최종 결산 분계예요. 그래서 여기 손익, 비용을 손익으로, 이익, 수익 계정을 손익으로 다 보내고, 또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을 손익으로 다 보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 종착지인 손익, 이익을 어디로 다 보냈어요? 잉여금으로 다 보내죠. 이 분계가 지금 보면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뭐, 2월 손익이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2월 이익잉여금 이런 계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최종 분계예요. 그러니까 손익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보냈다가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마감을 시키면은 이게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잉여금이라고 해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뀌어 버려요. 결국 이 과정이 전부 다 계정 과목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프로그램은 원래 이익잉여금이 미처분된 거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을 쓰는데 그거를 다음 연도로 2월을 시키면은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바꾸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특별하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동으로 생성되는 과정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요거 크게 이 분계를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프로그램이 다 자동으로 해주는 거고 시험에서 이 분계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작성 후 전표 추가를 누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결산의 최종 종착지는 재무상태표예요. 최종적으로 열어봐야 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열으면은 12월 열면은 딱 끝났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이거 하다 보면은 재무상태표가 뭐 대차 차익에 맞지 않는다. 뭐 그렇게 뜨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도 만약에 재무상태표까지 들어갔을 때 대차 차익이 뜬다. 뭐 그런 오류가 뜰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채점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오류가 뜨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까지 작성하라고 하면은 그냥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까지만 하시면 되지 굳이 재무상태표까지 들어가 볼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실제 실무에서도 결산은 이 순서대로 이게 완벽한 순서겠습니다. 자, 그럼 431페이지 하단에 그 3단계 재무제표 확정을 보세요. 다음의 순서로 재무제표를 확정시켜야 한다. 1번 합계잔액시산표 클릭, 2번 제조원가 명세서 클릭, 3번에 손익계산서 클릭, 그 다음에 4번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 5번에 재무상태표 클릭. 그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산은 이렇게 기본 흐름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실전 연수 문제 442페이지 한번 풀어볼게요. 442페이지의 실전 연수 문제 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 440페이지 실전 연수 문제 1번을 볼게요. 자, 근데 그 총 10문제가 있는데 444페이지까지 해서 10문제가 있는데 일단 1번부터 5번까지는 수동 결산이에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기말 현재 소모품 미사용액은 90만 원이며 단기 미사용액 중 판매 부분 미사용액은 36만 원이고 나머지는 제조 부분 미사용액이다. 자, 그럼 일단 제가 미리 좀 전표 입력을 해놨는데 보시면은 자, 소모품비를 빼야 되겠죠. 취득한 시점에 합산에 들어가서 봤더니 자, 합점에 이 대차 차익들은 좀 무시해 주세요. 자, 소모품 쳐봤더니 소모품이 지금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저 미리 분개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비용 처리한 거를 대변에 빼면서 자산 잡은 거죠. 그래서 아까 소모품 합산에 90만 원 있는 거는 비용 처리한 것 중에서 올해 자산으로 계산해야 될 금액이 90만 원 있잖아요. 그 금액을 차변에 소모품으로 잡은 거예요. 자, 그다음 2번. 이번에 당사는 기중 당사의 주주인 김관우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다음과 같은 차용 증서를 수령하였다. 결산 시 이자 수익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입력하라. 단 이자 수익은 월할 계산하고 원천 징수와 관련된 회계 처리는 생략한다. 다음들 보시면은 이번에 지금 단기분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 지급 조건이 후불제라고 되어 있죠. 그 두 번째 점에 이자 지급 조건이 연 10%이고 만기 원금 상환 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자가 있잖아요. 올해 2억 4천 원금이고 이율이 몇 프로래요? 10%라고 되어 있죠. 자, 이자율이 10%고 이게 올해에 해당하는 이자가 몇 개월치예요? 지금 빌린 날이 거기 봤더니 금전 차입 기간이 2020년 9월 1일이니까 9, 10, 11, 12, 4개월치가 있는 거죠. 12분의 4개월치만큼의 이자 분개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자가 후불로 지급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직 돈을 받진 않았죠. 근데 이 사람은 금전을 대여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 자 입장이죠. 자, 이자를 받는 자 입장에서 이자 받는 자 입장에서 이자를 내년에 받으니까 이자 수익에 대한 분개가 안 돼 있어요. 그 분개를 해야 되겠죠? 네, 얼마나치 분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2억 4천에 10%, 그 다음에 12분의 4개월치만큼의 이자 수익 분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전편역 가보시면은 자, 미리 분개를 해놨는데 올해 해당하는 이자 수익을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8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과 같은 문제는 길지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차용증서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이자에 대한 분개가 안 돼 있으니까 분개를 하라는 문제거든요. 하는데 이 분개를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미수 수익으로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3번 문제는 단기 매매 증권인데 취득했을 때 5천이었죠. 5천에 취득했고 2019년 말일날에 단기 매매 증권의 시가가 4,700이니까 300 빼면서 평가 손실, 그 다음에 5,100이 됐을 때 400 늘려주고 평가익 이렇게 오래 분개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개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는 그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 부족하여 현금 가부족 계정으로 처리해 두었던 금액 4만 원. 현금이 부족해서 대변에 현금을 이렇게 빼고 차변에 현금 가부족 잡아놨던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원인을 결산일 날에 분개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대변의 현금 가부족 4만 원을 빼고 원인 중에서 32,000원이 판매 직원 시내 교통비. 나머지는 원인을 모른다죠. 잡손실로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다음 5번에 이제 미수금하고 장기 차입금의 그 결산일 날에 외화 환산에 대한 회계 처리하라는 거죠. 미수금을 봤더니 발생일 날에 4,000달러인데 발생일 현재 환율이 1달러당 1,430원이니까 572만 원이었던 거예요. 결산일 날에 4,000달러가 환율이 얼마가 됐대요? 1,500원, 600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미수금 얼마를 더 올려주면 돼요? 차변에 미수금 28만 원 더 올려주고 외화 환산이익, 거래처 임장은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안 넣어도 되겠고, 자, 장기 차입금은 발생일 날에 4,000달러인데 1달러에 1,450원의 환율이었다죠. 그럼 장기 차입금이 대변 쪽이겠죠. 대변에 580만 원이었는데 결산일 날의 환율이 1달러당 1,500원이니까 600이 된 거죠. 그럼 대변에 장기 차입금 얼마를 더 업시키면 되는 거예요? 20만 원 더 업시키면 되는 거죠. 죄송해요. 이거 잘못 적었다. 이거 4,000달러라고 돼 있지? 3만 달러죠? 네. 3만 달러. 그러면 3일은 3, 42, 4,350만 원. 4,350만 원이었고, 이거는 4,500. 자, 그럼 장기 차입금이 되면 얼마가 더 늘어나야 돼요? 150이 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차변에 외환산 손실 150, 대변의 장기 차입금 150.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고, 자, 6번이 좀 새로운 유형인데 한번 볼게요. 자, 6번 원재료의 수량 감소는 감모 손실로서 비정상적으로 발생된 것이다. 자, 일단 감모 손실에 대한 분기를 하라죠. 원재료 그 밑에 봤더니 원재료가 표에 원재료의 평가액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자, 장부상 금액이 300개 곱하기 한 개당 25,000원에서 750만 원인 거예요. 자, 근데 기말에 실사를 했더니 이 300개가 몇 개로 줄어들었대요? 250개로 줄어들었다죠. 수량이 감소해서 나오는 손실, 총 125만 원이 손실인데 이거를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해요. 그럼 대변의 원재료 125만 원 빼고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125만 원이 되고, 자, 그 감모 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이 비정상 감모만 분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정상 감모라고 하면 정상 감모는 분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재고자산이 감소한 부분 있잖아요. 재고자산이 감소한 부분을 나중에 결산자료입력에 실제 기말 재고 금액 625만 원을 넣으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팔린 걸로 다 프로그램 인식을 해요. 자, 근데 이게 판매 목적 이외에, 즉 비정상 감모는 매출원가가 아니라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이 625만 원 이외에는 전부 다 매출 원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직접 이렇게 분개를 해줘야지 프로그램이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매출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변의 원재료에다가 8번 조기를 반드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수동결산, 비정상 감모에 대한 거는 수동결산에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반 점표입력 가셔가지고 수동결산으로 대변의 원재료 125만 원 빼면서 화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외우세요. 자, 어떻게 외우느냐? 감모에 대한 회계 처리는 비정상 감모만 분기한다. 정상 감모는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에 갈게요. 1월에서 12월 하시고, 자, 매출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매출원가에 대한 부분은 결산자료 입력에 어떤 재고 금액을 넣으라고 했어요? 실제 기말 재고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원재료는 장부상 재고인 750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럼 실제 기말 원재료 625만 원 넣잖아요. 그럼 봐봐요. 625만 원 이외에는 전부 다 뭘로 빠지냐면요. 매출 원가로 다 빠져요. 그러니까 원재료가 지금 제품의 원가를 구성한다고 보고 전부 다 매출 원가로 다 빠지는데, 아까 우리가 비정상 감모에 대해서 이렇게 분개를 해줬죠. 그게 매출원가가 아닐 때는 직접 분개를 해줘야지 프로그램 인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은 625만 원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매출원가에 투입된 걸로 봐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우세요. 어떻게 외우느냐? 이해가 안 되면 외워도 돼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뻔하니까. 자, 감모랑 기말 재고가 결합이 됐다. 그런 문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 간모에 대한 붕괴를 먼저 해야 되는데 간모에 대한 붕괴는 수동결산으로 비정상 간모만 회계 처리한다. 정상 간모는 못하네요. 비정산이 아니라 비정상.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비정상 간모만 회계 처리한다. 정상 간모는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동결산 가가지고 매출원가에 대한 자동결산 가서 실제 기말 재고를 입력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기말 재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의 실제 기말 제공품 80만원, 실제 기말 제품 3천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대손이죠. 상단에 대손 상각 누르고 외상 매출금하고 단기 세금만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받을 엄하고 미수 수익하고 미수금은 지울게요. 그리고 결산 반영. 그러면은 이렇게 단기 대여금하고 판관비 쪽에 외상 매출금 쪽에 금액이 자동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대손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기말연재 임직원의 퇴직금 추계액이 다음과 같을 경우 단기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시오.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단기 설정 전 잔액은 영업직 50%, 생산직 50%로 설정되어 있다. 자, 합산에 들어가 봤더니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어요.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6,400이 있는데 이게 생산직 반, 사무직 반이죠. 그럼 영업직은 7,000에서 3,200을 뺀 금액만큼 추가로 설정하면 되고 생산직은 8,000에서 3,200을 뺀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설정하면 돼요. 자, 근데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퇴직금은 상단에 퇴직 충당을 누르면은 이렇게 설정전 잔액이 나와 있죠. 아까 6,400이라고 썼잖아요. 거기에 반반씩 해서 생산직, 사무직 반반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추계액을 넣잖아요. 자, 생산직은 추계액이 8,000, 사무직은 추계액이 7,000 넣으면은 추가 설정액이 이렇게 나와요. 추가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금액이고 거기에 대해서 결산 반영 버튼을 누르면은 해당하는 칸에 반영이 돼요. 생산직에 대한 퇴직급여는 제품 매출원가의 퇴직급여 이쪽에 4,800. 그 다음에 사무직은 판관비 쪽 판관비의 퇴직급여에 3,800 이렇게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9번 문제. 자, 기말 결산 반영 전 개발비 미상각 잔액 360만원이 재무상태표에 남아있다. 개발비는 정기 초부터 설정되어 사용되었고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5년간 상각한다. 자, 개발비가 2019년에 취득이 됐을 때 차변의 개발비가 450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프로그램은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이 직접법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대변의 개발비를 직접 빼면서 내용연수 5년이니까 차변의 무형자산 삼각비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럼 현재 그럼 개발비 잔액이 얼마가 남아 있는 거예요? 개발비 잔액이 360만 원 이렇게 남아 있겠죠. 36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잖아요. 문제에서는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저런 내용들이. 자, 이런 내용들이 없이 뭐라고 주어졌어요? 미상각 잔액이 36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남아있는 직접법으로 삼각하고 남아있는 개발비 잔액이 360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삼각비가 얼마인지 구해야 되는데 지금 몇 년 삼각하고 남아있는 잔액이 360인 거예요. 1년 삼각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360이죠. 그러면은 감가상각비 금액을 이렇게 구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남아있는 내용에서 4년으로 나누면은 올해의 삼각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자산에 대한 삼각은 남아있는 금액을 남아있는 내용 연수로 나누면은 단기에 삼각할 금액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실제로 이렇게 추론하면은 450 주고 사서 90이 감소가 됐다.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이 360이다.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그 금액을 남아있는 내용 연수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취득한 가액을 구하는 거는 추론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남아있는 금액을 남아있는 내용 연수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세가 있죠. 법인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법인세 비용을 얼마로 만들면 되냐면요. 1080만 원, 제 10번에 단기 법인세 등이 1080만 원이라고 돼 있죠. 이걸 1080으로 만들면 되는데 그거를 구분해서 만들어야 돼요. 미리 낸 법인세 140 있죠. 그거를 똑같이 이렇게 입력하고 추가로 나가는 법인세가 1080에서 140을 빼면은 94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1080만 원 이렇게 표시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자동 결산하고 난 다음에는 전표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연수 문제 2번을 가볼게요. 444페이지 실전 연수 문제 2번. 회사 코드는 3002번이죠. 자, 여러분들 실전 연수 문제 2번 볼게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2기 학생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12월 31일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여금을 정리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럼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있잖아요. 그거를 어디로 빼야 돼요? 차변에 빼고 부가세 내는 거고 부가세 대여금은 차변에 있죠. 그럼 대변 쪽으로 빼고 돈을 돌려받는 거고 그럼 일단 돌려받는 돈이 더 크네요. 근데 부가세 신고를 부가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4만 원이 있죠. 가산세는 세금과 문과금 하면 돼요. 4만 원. 그 다음에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 1번 찍다가 잠깐 끊겨가지고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부가세 대여금이 1240만 원이 있죠. 그럼 대변에 부가세 대여금 1240 빼고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이 845만 원이 있죠. 그럼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빼요. 그 차액을 보면은 차액이 395만 원이었을 거예요. 395만 원인데 지금 395만 원만큼을 돌려받았어야 돼요. 자, 근데 돌려받으려고 했더니 뭐가 있어요? 가산세가 있네요. 가산세가 4만 원 있죠. 가산세는 세금과 원가금. 세금과 원가금 4만 원이 빠지고 자, 그만큼 돌려받을 돈이 4만 원 줄어들겠죠. 그래서 391만 원이 되고 자, 근데 전자신고세액공제 만 원을 받죠.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많은 만큼 전자신고세액공제 받으면 미수금이 392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입력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2번 단기 말에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대출금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출 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출 기간이 산업은행이고 대출금 사용 기간이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대출 금액은 1,000만 원, 대출 이자율은 연 12%, 이자 지급 방식은 만기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이자에 이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제 이자 비용, 이자에 대한 분개를 하라는 문제인데 돈을 뭐 한 거예요? 빌린 거죠. 대출금. 돈을 빌린 건데 빌린 거에 대한 이자 지급 분개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죠. 그런데 앞에서 실전 연수 문제 1번도 이자 계산하는 문제였고 실전 연수 문제 2번도 이자 계산에 대한 문제예요. 이자가 얼마냐 계산해 봤더니 1,000만 원. 1,000만 원 곱하기 12%. 1년간 이자가 120만 원이에요. 근데 단기 2020년에 해당하는 이자가 몇 개월치가 있는 거예요? 3개월치가 있는 거죠. 10월, 11월, 12월에서 3개월치, 즉 12분의 3개월치에서 30만 원이 단기 이자 비용인 거예요. 단기분 이자 비용이 30만 원 있고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를 안 했다라는 거죠. 지급기일이 내년이지만은 단기 발생한 이자에 대한 분개를 올해 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차변의 이자 비용 30, 그 다음에 이 이자 비용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변의 미지급 비용 3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전 연수 문제 1번에 2번이나 실전 연수 문제 2번에 2번 같은 문제가 길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거는 이자 분개가 올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안 되어 있으면 이자 분개를 하라는 문제이고 그리고 상대편 계정 과목은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나 이자 수익일 때는 미수 수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은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단기 발생분에 대해서 미지급했을 때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매도 가는 증권에 대한 문제죠. 자, 매도 가는 증권 취득했을 때 1,0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1,000만 원. 2019년 말에 900이 됐으니까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 100만 원 빼면서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100이었겠죠. 근데 이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은 미실현 손익으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가 되어 있겠죠. 자, 2020년 말 갔더니 시가가 950이 됐대요. 그럼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50만 원을 올려주고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전년도 말일 날에 평가 손실 잡은 게 넘어왔죠.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은 요거는 2월 되는 계정 과목이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연도에도 계속 2월 되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있었던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차변에 있는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을 대변 쪽으로 제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을 하면은 분계가 이렇게 되겠죠.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50,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50인데 근데 매도 가는 증권 입력할 때 있잖아요. 계정 과목이 두 개가 검색이 될 거예요. 123번하고 178번. 123번은 당좌자산 쪽의 계정 과목이고 178번은 투자자산 쪽의 계정 과목이에요. 매도 가는 증권이 1년 이내에 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당좌자산 1년 이후에 팔 거라고 하면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래 원칙은 합잔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 현재 매도하는 증권이 투자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부가액을 올려줄 때 투자자산, 즉 178번을 올려줘야 되는 거고 시험에서 123번이 나온 적은 없어요. 거의 100% 178번일 거예요. 투자자산. 자, 그다음 4번 볼게요. 단기의 비용 계정에서 영업용 지정 건물에 대한 임차료 미경과분. 여러분들 미경과분은 차기분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본사 건물 하재 보험료 기간 경과분. 기간 경과분은 단기분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지금 임차료가 있는데 임차료 판관비 쪽 임차료죠. 자, 요 금액 내에 내년도께 얼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용 계정에는 내년도께 120만 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해당하는 비용, 내년도에 해당하는 비용 120을 빼면서 뭘로 잡은 거예요? 선급 비용으로 대체한 거죠. 자, 그다음 보험료도 봤더니 자, 보험료가 얼마가 있었냐면요. 판관비 쪽에 보험료라고 되어 있죠. 아, 맞나? 판관비? 그쵸. 본사 건물 하재 보험료니까 판관비 쪽 보험료가 맞죠. 자, 그럼 보험료를 제가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원장이 나오는데 7월 1일 날에 본사 건물 하재 보험료가 얼마가 있었어요? 250 있었죠. 요 중에서 기간이 경과된 게 80이라죠. 그러면은 올해 거는 80이라는 거죠. 그럼 내년도 거는 얼마라는 거예요? 170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간 경과분은 단기분, 기간 미경과분은 차기분인데 이 내에 내년도 게 170 있는 거예요. 내년도 거 170을 대변에 빼야 되겠죠? 빼고 선급 비용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가 미리 해놨단 말이에요. 170이 빠지면서 뭘로 잡히는 거예요? 선급 비용으로 대체.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고 5번 정기말 선급 비용 225만 원은 공장 임차료에 대한 것이다. 한편 당사는 공장 건물을 신축하여 단기 중 2020년 7월 1일 이전하였으며 이전 후 구 공장 건물은 영업관리부 직원들의 휴게시설로 사용되었다. 자, 정기 말에 임차료 225만 원이 빠지면서 뭘로 대체가 되었을 거냐면요. 선급 비용으로 잡혀 있었을 거예요. 이 선급 비용이 있었는데 이게 단기분 비용이라고 돼 있죠. 단기 이제 전년도에 잡혀 있었던 선급 비용을 단기 비용으로 계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급 비용은 차기분 비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에 얘를 떨면서 비용 잡아야 되는데 비용이 임차료죠.
임차료를 성급한 거니까. 자, 근데 그 임차료가 어떻게 구성이 됐냐 봤더니 1월부터 6월까지는 공장 건물이래요. 공장 건물. 근데 공장 건물 쓰다가 7월부터는 영업관리부 직원들의 휴게시설로 사용되었대요. 그래서 공장으로 쓴 거는 500번대, 6개월치 112만 5천 원은 공장과 관련된 거니까 500번대고, 그 다음에 영업관리부 직원들은 800번대 112만 5천 원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반반씩 6개월씩 나눠서 썼기 때문에 반반씩 500번대 800번대 나눠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성급비용 225만 원 빼면서 임차료 반반씩. 자, 그래서 6번 앞에서 풀었던 그 재고 감모에 대한 분계인데, 자, 6번에 동그라미 2번 봤더니 일단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 있죠. 2번에 제품의 실사 평가를 한 결과 다음과 같으며 수량 감소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장부상 수량은 1000개, 실제 재고 수량은 900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장부상은 1000개, 실제는 900개니까 감모 손실이 얼마가 발생한 거예요? 140만 원이 발생한 거죠. 그럼 대변에 제품을 140 빼고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잡는데, 대변에 빠지는 제품은 판매 목적 이외로 빠지는 거니까 반드시 8번 조교를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돼요. 대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제품을 뺐어야 되네. 제품 140을 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140. 근데 죄송한데 뒤에 해답이 오타라서 좀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6번 문제 해답이 대변의 제품 140이 빠지고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140.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비정상 감모잖아요. 이 비정상 감모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고 나중에 매출원가 있죠. 매출원가에 대한 자동 결산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면요.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결산자료 입력에서 1월에서 12월을 클릭하시고, 자, 기말 원재료 얼마를 넣으면 되냐면요. 100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얼마를 넣으면 돼요? 80.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은 반드시 어떤 금액을 넣으라고 했어요? 실제 기말 재고를 넣으라고 했었죠? 그럼 실제 기말 재고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60만 원이죠? 그래서 기말 제품에는 1260만 원. 이렇게 반영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6번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먼저 수동 결산, 비정상 간부만 회계 처리한다. 비정상 간부만 회계 처리하고, 매출원가에 대한 자동 결산은 반드시 실제 기말 재고 금액을 입력해야 된다는 거, 두 가지를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대손 문제죠. 결산자를 입력하셔가지고 대손 삼각을 눌러봤더니 제가 대손 문제를 미리 해놔가지고 이거 좀 다시 할게요. 이건 지우자. 네, 지우고 결산자료 입력에서 대손 삼각을 눌렀더니 새로 불러오기. 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삼각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바드럼에 대한 게 101만 원 있고, 그 다음에 미수금은 73,320원인데 이거는 하라는 말이 언급이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그러면 지금 외상매출금은 환입이 나오는 경우이죠. 외상매출금의 1%가 지금 306만 2,660원 정도. 그만큼이 대손 추산액인데 이미 잡혀있는 금액이 350만 원, 350만 원이니까 지금 마이너스 금액이 437340이에요. 환입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환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칙이 여기 수동결산으로 가야 돼요.
일반 전표 입력의 차변의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부분이죠. 금액이 얼마였냐면요. 437340. 437340. 그리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이죠. 대손 충당금 환입인데 이게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환입이니까 851번을 입력해야 돼요. 예,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결산자료 입력에서 지금 방금 전표 입력한 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다시 들어가시면은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6번 관련해서 입력된 내용이 그대로 끌려온단 말이에요. 자료는 새롭게 갱신이 되고 6번에 입력한 내용을 그대로 끌고 오려면은 기말 제곱 입력한 거 있죠. 그대로 끌고 오려면은 얘를 누르면 돼요. 그리고 대손 성각 했더니 추가 설정액이 없어졌죠. 자, 그 다음에 받으러 오면 이제 추가 설정액이 101만 원이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고 미수금은 해당이 없으니까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우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결산 반영 누르면은 판관비 쪽에 대손 성각의 금액이 이렇게 반영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손 문제가 한입이 나왔을 때는 한입과 관련된 붕괴는 일반 전표 입력에 그 수동 결산으로 입력을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 설정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추가 설정액은 결산자료 입력에서 대손 성각에서 금액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환입분개할 때 이게 해답이 이게 437339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437340으로 수정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다음 8번은 퇴직금에 대한 부분인데 자, 퇴직급여 추계액이 다 안 같을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시오. 회사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30%를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생산직 사원은 2억의 30%면 6천만 원 설정한다라는 거죠. 6천에서 이미 설정된 게 3,500이니까 그걸 빼면 2,500을 추가로 설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직 사원, 제조 쪽에 제품 매출원가 쪽에 2,500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단에 퇴직 충당을 누르시고 이미 설정 전 잔액이 나와 있고 추계액만 넣으면 돼요. 추계액이 생산직은 2억 원에 30% 하면 6천만 원. 그 다음에 사무직은 3억 원에 30% 하면 9천만 원. 이렇게 반영하면 추가 설정액이 나오죠. 그리고 결산 반영 버튼 누르면은 해당하는 칸에 이렇게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9번 문제는 이제 감가상각 문제죠.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하라죠. 고정자산 등록 가셔가지고 건물에 분명히 공정건물 코드 번호가 101번 하라고 돼 있죠. 공장 건물 취득을 언제 했냐 봤더니 2010년 1월 1일 기초가액이 1억 원 전기말 삼각 누계액이 3천 내용 연수가 20년 그 다음에 공장이니까 500번 되죠. 기계장치 102번이고 자산명의 도장 설비 취득이 2018년 8월 5일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3천 전기말 삼각 누계액이 1825만 8천 원 내용 연수가 5년 그 다음에 공장이니까 500번대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하셔가지고 감가상각 누르면은 금액이 쫙 끌려와 있죠. 500만 원하고 5295642 그 결산 반영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감가상각 부분에 금액이 반영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10번 법인세 문제죠. 법인세는 똑같이 산납세금하고 똑같이 140 잡고 그 다음에 추가로 나갈 법인세가 1,060만 원이니까 1,200 이렇게 나오죠. 1,200, 140 더하기 1,060 이렇게 반영을 시키시고 자동 결산을 다 한다면 무슨 버튼을 누르라고요?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6페이지의 실전 연수 문제 3번을 해볼게요.
자, 근데 실전 연습 문제 3번인데 해석 코드는 3004번이에요.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자, 당사의 미국 소로스 외화의 성매출금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아. 기말 수정 분결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10월 31일 날에 분결이 이렇게 되겠죠. 수출한 금액이 3만 달러이고 선적일 날의 환율이 1달러당 1170원이니까 차변의 외상 매출금 3,510만 원, 3만 달러 곱하기 1170원 되어 있었어요. 11월 30일 날 이 중에서 12,000달러를 회수했대요. 그럼 차변의 붕괴는 모른다 하더라도 대변에 빠진 외상 매출금이 12,000달러, 1달러당 1,170원에서 지금 현재 장부가액이 얼마가 남아있냐면요. 2,106만 원이 남아있을 거예요. 18,000달러 곱하기 1,170원에서 2,106만 원이 남아있는데 기말 가서 평가를 해봤더니 이 18,000달러가 1달러당 1,120원이 됐다죠. 2,016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감소된 금액이 얼마가 돼요? 90만 원이겠죠. 90만 원. 90만 원만큼을 대변의 외상매출금 빼고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 9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2번 보험료 계정에는 본사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1,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기중에 보험료 1,500, 대변에 현금 1,500 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내년도께 3개월치, 12분의 3개월치가 있으니까 12분의 3개월치를 대변에 빼면서 선급비용 이렇게 잡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 있는데 이자 수익이 얼마가 있었냐면요. 225만 원이 있었어요. 요 중에서 내년도께 몇 개월치가 있대요? 4개월치가 있다죠. 근데 그 이자에 대한 기간을 봤더니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5개월치 중에서 4개월치니까 5분의 4죠. 225만 원 곱하기 5분의 4 해서 180만 원어치만 차변에 빼면서 선수 수익으로 대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3번. 3번은 제품 생산을 위해 1월 10일에 구입한 기계장치를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요거는 이제 국가보조금에 대한 문제인데 시험에 막 잘 나오지는 않아요. 이때까지 뭐 출제된 게 한 2번밖에 없는데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일단 나온 문제니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1월 20일 날 일반 전폐력을 조회해 볼게요. 자, 1월 20일 날 요거는 메인 매출 전폐력으로 가야 되겠네. 1월 10일이네. 1월 10일 날에 차변의 기기장치 1,00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500, 국고보조금 500이 돼 있죠. 기계를 살 때 국고보조금 500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자,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 분결을 하나 해야 되고 국고보조금 상각에 대한 분결을 하나 해야 돼요. 그럼 기계는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되겠어요? 200이 되겠죠? 네, 그래서 20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이 국고보조금은 수익이에요. 수익인데 기계를 샀을 때 수익을 한 방에 잡지 않고 일단 기계 차감으로 들어가 있죠. 그렇게 있다가 기계 감가상각할 때 얘를 빼면서 수익은 감가상각비를 취소하는 분계로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그냥 내용연수로 나누세요.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5년이죠. 5년이니까 5로 나누면은 100만 원만큼의 국고보조금 상각이 있겠네요. 대변의 감가상각비 100만 원. 이렇게 분계하면 되겠죠. 기계 깎아내리면서 기계 감가상각 분계, 국고보조금 깎아내리면서 대변의 수익. 자, 원래 원칙은 이게 기계가 있잖아요. 기계가 1,000만 원. 국고보조금이 500이죠. 500 곱하기. 그 다음에 그 국고보조금 감가상각한 금액이 200. 그 다음에 기계 취득가액이 1,000만 원. 요 비율대로 국고보조금 상각을 해야 돼요. 기계의 취득가액분의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근데 정액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 국고보조금을 상각할 때 내용연수로 상각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정률법일 때는 틀리는데 정액법일 때는 이거를 그냥 내용연수로 상각해도 틀리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내용연수로 상각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 4번, 4번이 아니라 저기 12월 말일자로 가셔가지고 전표입력한 걸 봤더니 1번하고 2번하고 3번까지 분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4번. 4번은 매도 가는 증권 평가액이 180만 원 잡히니까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5번 문제 같은 경우에 특허권이 500이 있었대요. 그 문제에서 특허권 장부가액이 500만 원인데 이게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어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데 단기 말 일반 기업 회계인에 의한 해소 가능가액은 3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지금 무형자산이 즉 특허권이죠. 특허권이 500 주고 샀는데 해소 가능가액이 300이라고 하니까 얼마가 날라간 거예요? 200이 날라간 거죠.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게 됐잖아요. 이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특허권을 깎아내리면서 손상차손이라고 하는 걸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손상차손을 배우지는 않았는데 그냥 문제가 나오면은 좀 센스를 발휘해가지고 500짜리가 300이 됐으니까 대변에 특허권 200을 빼고 손실이 발생한 거니까 차변에 손실 계정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에서 뭘로 쓰라고 줬죠? 뭘로 쓰라고 했어요? 무형자산, 손상자산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계정 가목 및 적용 등록 가셔가지고 956번에 이렇게 무형자산 965번이네. 965번에 무형자산 손상차손 하나 등록하시면 돼요. 제가 새롭게 등록을 한 거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무형자산 손상차손 200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는 딱 한 번 나온 문제인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럼 6번. 6번은 이제 대손이니까 결산자료 입력 가볼게요. 결산자료 입력하셔가지고 자, 1월에서 12월 하셔가지고 상단에 대손 삼각을 누를게요. 환입이 얼마가 있어요? 자, 환입이 9,001원이 있죠. 9,001원. 그래서 일반 전품력에서 이거를 9,001원으로 바꿀게요. 9,001원. 그 다음에 대손, 아니다. 이거 죄송한데 이거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대손 삼각을 누르시고 환입이 얼마가 있냐면요. 39만 1,340원 있죠. 그러면은 차변에 대손 충당금 39만 1,340원.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대손 충당금 환입 39만 1,34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다시 새로 불러오기를 누르면은 다시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1월에서 12월 그리고 대손 삼각 눌렀더니 이게 잔액이 없어지죠. 환입에 대한 거는 수동 결산을 하시고 추가 설정액은 106만 원 이렇게 결산 반영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6번이 좀 해답이 오타인데 그 해답을 환입을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39만 1,340원 해답 만들 때 이게 대변에 외상매치금 빠진 게 고려가 안 돼가지고 잘못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7번은 이제 기말 재고, 매출원가에 대한 부분이죠. 실제 기말 재고인데 원재료가 150인데 거기 줄 1에 봤더니 원재료에는 기말 현재 해외로부터 도착진도 기준으로 운송 중인 금액 35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도착지면 판매자의 재고 자산이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게 맞는 거죠. 이 사람은 원재료는 구매자잖아요. 원재료 구매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 회사 입장에서는 원재료는 구매자 입장이에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구매자 게 아니죠. 도착지면 판매자 거니까. 150,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 220, 그다음에 기말 제품 185만 원. 네, 이렇게 반영시키면 되겠고. 8번에 결산 마감 전 영업권 잔액이 4천만 원이었으며 이 영업권은 작년 1월 초에 5천만 원에 취득한 것이다. 단 회사는 무형 자산에 대하여 5년간 월에 균등 상각하고 있다. 이거 5천만 원에 취득해서 내용 연수가 5년이니까 상각비는 1,000만 원이 되겠죠. 혹은 남아있는 금액을 남아있는 내용 연수로 나누면 되니까 남아있는 잔액이 4천, 남아있는 내용 연수가 4년.
삼각비는 1000만 원이죠. 무형자산의 영업권에 1000만 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있는데, 이거는 감가상각비를 직접 구하라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직접 손으로 계산해도 되고, 계산하기 힘드시면은 고정자산 등록 들어가셔가지고, 건물, 그 다음에 뭐 코드번호는 아무 때나 넣으세요. 그 다음에 자산명은 건물. 취득이 2018년 7월 1일이고, 기초가액이 10억 원. 정기말 상각 누계액이 3,750만 원. 내역 연수가 몇 년이래요? 40년. 상각비가 얼마가 나와요? 2,500이죠. 물론 되게 쉬워요. 왜냐면 병역법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내역 연수로 나누면 되는 문제였어요. 결산자를 입력하셔가지고 직접 입력해도 되고 감가상각 누르면은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한 내용이 딸려오죠. 그러면은 2,500만 원만큼 이렇게 판관비란에 반영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직접 계산해서 2,500이라고 넣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자동 계산 다 했죠? 전표 추가.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이제 이익잉여 처분계산서인데, 이익잉여 처분계산서 문제가 나오면은 원손이 이제 제조업관명서에서 가셔가지고 12월 클릭,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이제 12월 클릭, 그 다음에 이익잉여 처분계산서에서 자, 단기처분 예정일이 언제냐면요. 2021년 2월 16일, 정기는 2020년 2월 16일, 그 다음에 처분을 어떻게 하냐 봤더니 현금 배당으로 1,500. 시험 문제에서 이게 보통 주냐 우선 주냐 구분이 안 됐으면은 여기만 입력하면 돼요. 그냥 1,500. 주식 배당이 얼마냐면요. 주식 배당이 2,000. 언급이 돼 있을 때는 보통주하고 우선주 안에 구분해서 넣어주면 되겠고 별대 언급이 없으면은 그냥 현금 배당에 해당하는 금액, 주식 배당에 해당하는 금액만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버튼을 누르라고요? 전표 추가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결산 다 했고 그 결산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시험에서 5문제나 나오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결산 분계, 기말 수정 분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용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산 부분은 꼭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책에 있는 문제들이 거의 시험에서 나온 유형은 전부 다거든요. 이것만 공부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문제 풀면서 또 연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결산은 분명히 고득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